国家统一、民族复兴的历史车轮滚滚向前。台湾从来就不是一个国家，也绝不可能成为一个国家，根本不存在所谓主权。 야, 여기도 또 세네. 중국과 대만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립 같은 그런 대리전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사실은 전면전의 형태가 됐을 경우 세계가 양분될 수도 있다 하는 또 위기감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최근에 중국과 대만의 상황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반년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밥 먹듯이 이런 훈련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와, 포위했어, 아니. 군함 13척, 군용기 71대가 동원이 돼서 대대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전 그냥 대놓고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야?国家统一、民族复兴的历史车轮滚滚向前。祖国完全统一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台湾从来就不是一个国家，也绝不可能成为一个国家，根本不存在所谓主权。 세다 발언이. 와, 무섭다, 이거. 中华民国已经在台澎金马落地生根，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中华人民共和国无权代表台湾。 야, 여기도 또 세네. 야, 이건 대놓고 협박하네, 완전. 이게 또 처음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 상륙훈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와, 항공모함. 여기를 사. 하얀 독립은 죽음이다. 오, 이미. 죽음이다. 야, 세다. 발언의 수위, 또 훈련의 강도가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역대 중국은 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늘 갖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시진핑 정부 때부터는 하나의 중국, 이 중국의 이 외교 정책의 1순위인데 그러니까 이 대만, 홍콩, 마카오는 다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다.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늘상 중국이 해오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특히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럴 때일수록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제 미국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중국 대만 사이의 앞바다를 이 반으로 갈라놓은 선이 있어요. 바다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 없는데 가상의 이 선을 그치. 그어놓은 거죠.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넘어올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어떤 무력 도발로 그렇지. 간주한다. 선 넘네. 선 넘네. 그런데 최근 이 대만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군 전투기가 이 중간선을 월평균이에요. 연평균이 아니라 한 달에 120회 이상, 한 달에 120회 이상 오.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손을 인정 안 하네. 그렇죠. 아니, 한 달에 120번이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중국이 이 대만 앞바다를 이렇게 수시로 넘나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1954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미국과 중화민국이죠. 현재 대만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만 해협 중간선이 만들어졌고 당시 중국은 여력도 없고 역량도 없었기 때문에 대만 해협 중간선을 그냥 묵인했어요, 사실.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능하는 해상 분계선으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활용해서 지금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땅인데 대만해협 중간선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냐라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군용기도 보내고 그다음에 함정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 선 넘으면 불법이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선 이렇게 넘어도 돼? 왜 그러는 거야? 네. 룰이 있잖아요. 권한인데. 그 룰은 영공하고 영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넘으면 국제법 위반이지만 네. 중간선이라든지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떡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벨트이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벨트.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그러네요. 막 짜증은 나는데 괴롭히 뭐 이걸로 어노잉하게. 당장 뭐 고소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밤마다 자고 있는데 애매한 시간에 어우, 참 3시쯤에 누가 매일같이 배를 누르고 도망간다면 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는 내 신경이 곤두섰을 때 그 다음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 도발 행위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먹이 나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명확하게 정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대응해야 되는 대략의 선도 정해져 있어요. 전투기 출격이라든지 경고 방송,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항공기가 넘어온다고 하면은 레이더를 계속 쏘는 거예요.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쏘면은 삐 하고 경고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국가의 대응 체계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타야 되고 사람이 레이더를 봐야 되는데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면 안심하고 방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중국이 이렇게 지금 자꾸 함정, 전투기 이렇게 넘어갔다 말았다 하는 게 이게 예행 연습 겸 네. 시비 걸다가 한번 니네 살짝이라도 뭐 하나 해봐. 아. 새 총이라도 쏘기라도 해봐. 이러면 6.25 전쟁처럼 진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만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감이냐 하면 NNL로 이제 설명하면 쉬울 것 우리 같아요. NNL 있잖아요. 우리나라 NNL 북한군이 함정을 NNL 무시를 위해서 남하시킨다. 위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만 포위 훈련까지 한 상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군 함정이 네. NNL을 넘어와서 백령도 앞바다, 연평도 앞바다까지 활보하고 서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은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오. 사실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만이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또는 국제 정세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는 겁니까?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친미 반중 성향이 강한 라이 칭도라는 인물이 이제 총통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중국은 티벳, 신강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을 불가분리의 중국의 한 영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 칭도는 대만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중국을 가리켜서 외부 적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이 라이 칭도가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당기에 대만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 강령에도 대만 독립 그리고 대만의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칭도 이전에 이연임을 한 그 총통이 있는데 그게 차이윙원이라는 그 여자 총통이 있습니다. 이 총통도 반중 성향과 함께 대만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대만 포위 그 훈련을 계속 강행했던 그런 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을 때가 후진타오 시절인데 후진타오 시절의 중국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만에 대한 어떤 점령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그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어떤 이런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걸 관철화시키려고 하진 않았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만 사람들은 본 거죠. 홍콩이 어떤 식으로 중국화가 됐는지. 2014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주 진압을 굉장히 처참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또 한 번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를 발화로 해가지고 홍콩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야당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야당이 불과 얼마 전에 해산당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대만의 청년들이 다음은 우리가 되겠구나. 그치, 무섭지. 네, 왜냐하면 중국이 노골적으로 홍콩을 정리하면 그 다음은 대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급격하게 반중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진당 같은 정당들이 원래는 대만 내에서는 약간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 옛날에는 좀 급진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요, 중화민국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는 1912년에 건국되고 1949년에 망했어요. 더 이상 존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이완이라는 것은 수많은 뭐 절강성, 장시성 그 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만 성이라고. 무슨 독립이냐,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예요. 또 중국군은 올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는데 그 벌인 후에 공식 SNS에 대만 라이칭도 총통을 겨냥한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这样的中国，已是我国反渗透法所定义的敌外、境外敌对势力。 어머머머. 아야,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거야? 아이고. 저런 거리로 만들었구나. 불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지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만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덕분이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인들은 타이완인들을 뭐라고 이제 그 비하하냐면 찌성총이라고 해서 기생충이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빨대 꽂고 우리 중국 대륙에 너희들은 기생하는 기생충이다라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국민들이 뭐 대만인들을 비하할 때 뭐 아름아름 썼는데 라이칭더 총통은 그쪽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을 지금 기생충으로 비하하는 건 엄청난 얘기죠. 대놓고. 포스터를 보면은 중국이 기생충으로 표현된 라이칭더 총통을 젓가락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뽑아내겠다는 거죠.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라이칭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그 민진당 계열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중화민족의 꿈이 뭐예요? 하나의 통일,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하나의 중국. 이 꿈을 갖다 배반한 배신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만 자체가 불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즉 라이칭더가 바로 대만을 갖다 파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엄포를 얻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지지하잖아. 그럼 너희들 자신이 파국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이런 경고죠. 노골적으로 대화를 노리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데 아니 대만 내부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만인들이 지금 중국의 그 어떤 침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올해 이제 8월 그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죠. 그 대만에서 이제 드라마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제로데이라는 이제 중국군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이제 만든 드라마입니다. 진짜. 근데 이 제작비가 무려 이제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사실은 이 대만의 배우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딪히는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예, 사실은 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몇 마디 말만 해도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당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작 자체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특이한 것은 대만 정부에서 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제작비,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제작비인데 그 제작비의 절반가량을 정부 지원을 해줬어요. 드라마를 만드는데 국가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데 대만에서는 이 드라마 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만인들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겠다 하는 어떤 정책인 또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침공해오는 드라마가 대만에서 만들어질 만큼 대만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는 지금 가장 극대화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도 그럴 것이 대만 인구 해봤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14억 인구에 군사력 세계 2위예요. 어떡해요. 자,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눈 뜨고 뺏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도 중국 침공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대만군의 최대 실전 훈련인 한광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광 훈련은 대만이 198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 침공과 중국군의 이 대만 본토 상륙을 저지하는 군사훈련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4박 5일간 진행되던 이 대만의 훈련이 올해 그 훈련 기간이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방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 중국의 어떤 본토 침략의 기세가 남다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 걸로 보이고요. 이번 훈련에 참여한 대만 예비군 숫자 또한 22,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시가전에 대비해서 대형 매장 등과 연계한 비상 대피 훈련도 이례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건 그동안 이 상륙을 저지한다라는 개념에서 더 수세적인 거예요. 상륙을 하고 시가지까지 들어와서 시가지에서 교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훈련까지 전개를 한 겁니다. 근데 시가전의 특성을 보면 게릴라전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을 통해서 민관군 합동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 정도 결사항전의 의식을 대만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변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대만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만큼의 결사항전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제2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잘 살고 있고 땅도 넓고 그런데 왜 요만한 대만을 꼭 내 땅으로 갖고 싶어 하느냐. 이제 시진핑이 왜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냐면 왜? 역대 주석들은 뭔가 내세울겠어.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죠. 등소평은 개혁개방 정책을 했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경제 개발을 했죠. 난 뭐냐? 딱 보니까 남은 나라가 날아간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날아간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임기 안에는 남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도 못한 진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거는 나다. 타이완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7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연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인데 2027년이 딱 시진핑의 사면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전에 2027년이 오기 전에 뭔가 앞선 주석들과의 다른 업적을 해놔야 자기가 4연임도 하고 5연임도 하고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4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은 평생 집권을 꿈꾸잖아요. 물론 공산당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시진핑이 장기 독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놨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민주의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경제 수준도 올라가면서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오기 전에
제2의 어떤 마오쩌둥을 시진핑이 선언하려면 대만을 침공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27년이 딱 떨어지게 공교롭게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군사력을 입증하고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을 중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딱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 사회에서도? 제가 만났던 중국 대학생의 100의 100명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들조차도 뭐 중국 대학을 가게 되면 당연히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어 수업부터 듣게 되는데 그 초급 중국어 수업 단계에서부터 중국은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 영토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화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동북아시아에는 나라가 몇 개냐라고 물어봐서 5개의 나라가 있다. 그럼 어떤 나라냐라고 해서 제가 대만,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이다라고 했더니 교수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차라리 동북아시아에 몽골을 넣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넣고 싶으면 넣고 그 막 자리에서 빼고 싶으면 빼. 몽골이 동북아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하다. 중앙아시아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했더니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즉 대만은 하나의 국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제가 그때 또 대만 영화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타이완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고 타이페이,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데 왜 네가 간섭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집착하고 민감하게 하고 막 이런 자기들이 세운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이웃 국가들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양안 문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왜 양안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거 왜 그런 거였죠? 양국이라고 안 하고 양안의 뜻이 이 두 개의 해안 할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중심에 놓고 이쪽에 해안 세력 하나, 이쪽에 해안 세력 하나. 양안.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중국의 국영방송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죠. 네. 지난 5월이었어요. 중국 CCTV 여성 앵커가 대만 관련한 소식을 전하다가 단어 실수 하나 때문에 엄청 이 중국 전체적인 사회적 질타를 홀로 다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只要对等尊严，台湾很乐意跟中国进行交流合作。 역대급. 실수? 改变不了两岸关系向前发展的方向和步伐，更阻挠不了两国，更阻挠不了两国。 어머. 两国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两国更阻挡不了祖国，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 삭제, 곧바로 삭제. 와, 요 한마디면 两国。 이 사람 죽었다. 야, 무슨 북한이야, 완전. 야. 해당 앵커가 사직 처리될 수도 있고 내지는 CCTV의 상급 간부까지 징계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도 본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이 이제
대만에서도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뭡니까? 공인들이 집중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만 정부가 요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만 정부에서도 SNS에 집중적인 글을 쓴 연예인들이 있는데 네. 20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라는 건데 뭘 밝혀내는 거냐면 이게 네 자발적인 의지냐 아니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에 사주가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도 이걸 하는구나. 어머. 이게 대만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알려진 오양나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9년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SNS로 이제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중 행보를 보였던 오양나나가 대만 정부의 조사를 받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이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좀 양안 간의 긴장, 갈등 관계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그 판권이 바뀔 수가 있는 게 대만에는 전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바로 TSMC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인 폭스콘 역시 대만에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업들을 이 대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TSMC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우리 엄마 몰라요. 지식정보 사회의 쌀,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1위가 TSMC입니다. 1위. 삼성이. 아니, TSMC 때문에 우리가 2위를 밀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년 2위잖아요. 예. TSMC 때문에. TSMC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53%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다음 아이폰을 못 삽니다. TSMC가 없으면.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지는데도 TSMC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애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반도체가 들어간 최첨단 기기를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TSMC가 없어지는 순간 그 다음 모델은 빠이빠이다.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쓸 때 쓰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의 어떤 미래라든지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며칠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다음 제품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자, 우리 또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70%를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잘하는 우리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는데 TSMC를 폭격을 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는 TSMC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TSMC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이 전자제품을 쓰는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교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의 억제력을 갖는 거지. 중국이 사실 뭐 TSMC를 가지면 뭐 전 세계 패권을 다 갖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이 부서질까봐 대만을 포기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포기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때 현대자동차 공장은 때리려고 왔다가 글로벌 3위 사니까 그거 안 때려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막 때리겠죠. 대만에 TSMC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 침공을 안 한다는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건 좀 과한 주장이고 극소수의 맞아요. 주장인데 남보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입장은 다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해요. 그만큼 TSMC가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 회사라는 것. 이것만큼 변함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예. 설명해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TSMC의 주요 고객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총 3위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다 이 TSMC의 핵심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만약에 전쟁으로 폭격을 받아서 불능 상태가 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 그룹이 모두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회사니까 상관없어? No.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우리나라 제품 안 쓰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작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TSMC는 어떻게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해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그걸 누가 대신 만들어두냐? 바로 TSMC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반도체 생산의 100%를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장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인 거는 또 방금 엔비디아 말씀들 하시는데 엔비디아의 수장은 젠슨 황이라고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이름은 이눈영인데 이 이눈영께서 이제 63년도에 대만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에어컨 회사에서 일하는 그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근데 한번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의 그 미국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없는 살림에 굉장히 뭐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9살 때. 9살 때. 9살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반도체 회사를 차리는데 그 제슨 황 부인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인과 결혼하고 나 미국 회사를 차리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대만인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만도 자기 고향이니까 자주 가가지고 대만 길거리에서 이제 그 시민들과 뭐 허물 없이 뭐 깎아도 먹고 거리 음식 먹고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GPU라고 만들잖아요. 그 GPU가 없으면 AI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놓고 얘기합니다. 친대만성 발언을 해요. Always investing in Taiwan.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aiwan is at the center of that.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저렇게 친대만 발언했으면 당장 매장이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하다가 멈칫해요. 못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 GPU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 나 그래? 나 건드려 보라고. 중국 너희들도 인공지능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하시라고. 배짱이에요 진짜요.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젠슨 황은 여러 차례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진짜? 그건 중국 언론이 발끈할 텐데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켜요. 그러니까 젠슨 황과 엔비디아 옆에서는 중국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젠슨 황은 뭐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국적은 미국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반하는 깨는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뭐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 미국 입장이 참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장도 이제 대만계 그리고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역시 대만 기업.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이제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패까지도 이제 좌우지우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 이 TSMC 공장을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반도체 권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가장 속전속결로 대만 섬을 침공을 해서 TSMC가 보통 중부와 남부 일대에 있고 대만의 동부는 산악지대라서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고 중국이 접근하기 쉬운 가오슝이라든가 이 일대 TSMC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륙 작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부터 먼저 장악을 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항상 입장을 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옛날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만약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리고 대만군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미국은 가장 먼저 TSMC부터 폭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그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거 파괴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이걸 파괴해서 우리가 다 손해를 입는 게 훨씬 낫다. 중국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반도체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는 건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다 같이 쓰러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요, 우리나라 외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죠.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대만은 한때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관계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만은 한순간에 이제 단절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1992년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뭐 계속 외국하고 막 수교를 막 많이 맺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대만에게는 매우 미안한 상황이죠. 그럼요. 미안하지만 원래 이 국제 질서가 이렇게 냉엄한 겁니다. 맞죠. 사실은 대한민국도 저런 대접을 우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근데 92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소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대외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우방 국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은 당시 이제 90년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이 막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될 때에 엄청난 이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고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 그리고 국가 외교적인 위상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죠. 지금 사실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그 자리가 대만 대사관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대만의 청천백일기가 하강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1,500명의 화교들이 명동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이 장면이에요. 서럽게 울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실은 화교들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사실은 저 순간부터 대만의 청천백일기는 한국에서 개항되지도 않고 개항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피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북한 입장은 또 애매해요. 북한은 나와 정말 목숨을 건 우리 형제인데 형제가 갑자기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예, 그때 이제 1992년 4월에 중국 국가 주석이 양상권이었습니다. 이 양상권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이제 단독 회담을 하는데 단독 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일성이 완전히 이거 말릴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국 아닙니까? 하다 나니까 4개월 이후인 91년 8월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와.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작은 요담이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외무성에서는 이제 92년을 가리켜서 재수 없는 한 해라고 얘기합니다. 재수 없는 한 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고요. 그 해 12월에도 베트남과 또 수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과. 네, 그리고 또 92년 11월에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일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소련 대통령들도 북한을 한 번도 동맹국이지만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북한을 무시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수없는 재수없는 애로 있거든요. 재수없는 애인데. 통쾌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죠. 그럼 대만은 언제부터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는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빠밤 보시는 것 같이 대만 원주민이거든요.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원주민이에요. 그분이 완전 다르게 생겼네. 대만 원주민이에요. 중국 한족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역사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 역사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약간 오키나와 쪽 원주민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중국사와는 연이 없었던 타이완, 대만이 언제부터 이제 중국사에 이제 편입이 됐냐 하면은 빠밤 1644년에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명나라가 망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왔죠?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가 이제 밀고 들어왔죠. 명나라의 후예들, 한족들이 우리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랑캐 만주족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청복명 운동을 벌입니다.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복원시키자. 그러면서 전체 중국 대륙이 다 이른바 이 청나라 만주족 오랑캐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명나라 회복 운동을 어디서 할까? 어디로 가냐? 타이완으로 가자. 대표적인 인물이 정성공이라고 있었어요. 정성공이란 한족이 중국 대륙은 다 만주족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복원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들어가요. 바다도 사이에 있겠다. 100km가 넘으니까 못 넘어온다. 그래서 1661년에 정성공이 일단 타이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시왕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지금 대만에
그 한족 떨거지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명나라를 회복시키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박살내 했겠죠. 네. 그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가 이제 강희제라는 황제였는데 대규모 토벌대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마지막 한족의 후예들을 다 박살을 내버려. 이게 1683년 일이에요. 그러면서 타이완 섬을 강제로 바로 옆에 있는 복건성, 푸젠성에 강제 합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683년부터 타이완은 중국 역사에 합병을 하게 돼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요. 청나라의 영토로 이제 일부러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가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청일전쟁은 많은 분들이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맞아요. 청일전쟁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그들끼리 싸웠어요. 조선의 패권을 놓고 두 나라가 충돌을 해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다음에 청나라가 져요. 아주 많이 져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뭔가 토해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나라는 조선에서 영향력 이제 끊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동반도 일본을 넘겨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대만을 일본에 넘겨라요. 1895년부터 타이완은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어머. 언제까지? 1945년 8월 15일 광복될 광복될 때까지? 45년에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합니다. 역사적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5년 이전에는 중국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봅시다. 짜잔. 손문, 순원이라고 해서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에서 다 국부로 추앙을 받는 분이죠. 1911년에 이른바 신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중화민국을 건국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중화민국이 전 중국을 다 통일한 게 아니라 양쯔강 남부만 중화민국을 만든 다음에 북부는 이른바 군벌의 시대라고 해서 개판이 됩니다. 좀 방귀 좀 낀다는 군벌들이 사병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내 땅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 순원이 전체 중국을 다 통일해야 되는데 내가 통일을 못한 이유가 군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 그때 한 나라가 순원에게 손길을 냅니다. 우리가 그러면 군 자금을 빌려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힘 좀 써봐. 그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 아니에요? 네? 독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스? 일본? 아니, 의외의 나라예요. 왜? 소련. 왜 갑자기? 아니, 소련에서 왜? 그 순원에게 우리가 군자금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군대를 키워봐라. 그래서 소련 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황포 군관학교예요. 우와, 그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때 소련 내밀었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련이 우리가 군 자금을 대줄 테니까 그 옆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둘이 손잡으라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손잡을 한다고? 그 당시는 가능했어요. 일단은 순원의 국민당이 약간 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군자금을 받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아요. 이게 1차 국공 합작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념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두 당이 한 나라에 같이 이렇게 그때는 또 세게 부딪힐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세력이 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얘기한 거죠. 그걸 키워주라고. 예. 근데 여기 24년도에 이제 1차 국공합작인데 25년도에 순원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개석이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은 권력을 양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보고 지금 마오쩌둥 등등등이 만든 중국 공산당이 지금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서 토지개혁 뭐뭐 한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농심을 끌어안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당 망한다. 더 싹을 키우기 전에 밟아버리자 해가지고 장개석이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을 밟아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제 1차 국공 내전이라고 해요. 이 국공내전 때 그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34년에는요, 그 중국 남부 장시성에 있던 모택동의 이른바 홍군, 중국 공산군이 장개석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려 9,600km를 걸어서 연안이랑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제2 창당을 해요. 9,600km를 거의 1년에 걸쳐서 걸어요. 근데 이
홍군이 공산군이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다 거짓골일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만든 술인데 마시시오 하고 줘요. 그때가 안 마시는 술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베이징을 점령한 다음에 마오쩌둥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을에서 먹었던 술 진짜 맛있더라. 그거 우리 중국 정부의 공식 국주로 만들자. 그 마을 이름이 마오타이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마침 그때 37년도에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고 있다가 이제 다 외부의 적이 들어왔잖아요. 야야야 싸우는 거 잠깐 멈추고 일단은 우리 일본과 맞서 집부터 싸우자. 지켜내자. 자, 그래가지고 2차 국공 합작을 합니다. 일단 일본과 맞서 싸우자. 자, 그런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공산당과 국민당은 싸워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부터 파이널 라운드 제2차 국공 내전을 펼치는데 여기서는 진짜 중국 대륙에 패권을 놓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시에 공식적으로 유일한 합법 정부는 국민당의 중화민국이었어요. 공산당은 게릴라였거든요. 처음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는데 국민당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합법적인 정부잖아요. 돈을 찍어냈어요. 일단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 찍어내면 인플레가 발생을 하죠. 네. 근데 이 모택동에 이제 공산당 같은 경우는 지방을 돌면서 약간 민심을 얻는데 이제 주력을 했는데 토지 개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주로부터 땅을 뺏어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시 중국 농민이라고 하면 국민당 편을 들까요? 공산당 편을 들까요? 공산당 편 들죠. 일단은 그 당시엔 공산당 편을 들겠죠. 땅 준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역전되면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 루에 올라가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고 장제스와 이제 국민당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죠. 국민당 세력은 타이완으로 일단 임시 철수를 해요. 이게 국부천대라고 해가지고 국부, 나라의 정부가 천대, 대만으로 천도한다 해가지고 타이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는 과정이요 복잡해요. 당시 중국 중화민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었어요. 난징이었거든요. 난징에서 광저우로 튀었다가 충칭, 청도, 타이완으로.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국 대륙 안에 남아있겠다 이거예요. 아, 버티다. 난징에서 광저우로 갔다가 광저우에서 충칭으로 갔다가 청도까지 가서 여기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해서 장제스가 비행기, 항공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양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20만이나 움직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시 장제석이 이제 타이완을 넘어가면서 뭘 했냐면은 남부 지방에 있는 모든 배 다 착살내고 들어가요. 배 타고 못 넘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 박물관을 가봤더니 대만에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많던데 그때 요게 다 타이페이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보신 것과 같이 요거죠. 상하투하 운용 문국 투구라고 해가지고 요게요 청나라 때 만드는 건데 상하를 12cm 정도 되는 그 공을 안쪽을 파가지고 총 17개의 구가 안에서 스스로 움직여요. 와. 이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 깎은 거야. 할아버지 아버 100년 동안. 저거 동파육 아닙니까? 이거는 저기 옥인데 동파육을 형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중국 대륙에 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금성.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자금성이지만 지금 이름은 국립고궁박물원,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성 가면 깜짝 놀라요. 박물관인데 아무것도 없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국립고궁박물원, 옛 자금성에 있는 그런 수많은 보물들과 국보급은 다 어디 갔냐? 장개석이 다 가지고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에 그대로 갖다 놉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싹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 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거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대만 국민당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대륙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문화 대혁명 때 홍대 다 그렇죠. 그러네. 고마워하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장개석이 이거와 황금을 다 들고 타이페이로 갑니다. 돈 어마어마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장제스는 1975년도에 타이페이에서 사망을 해요. 그 지금도 여러분 그 타이페이 가보시면은 장개석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 정식묘가 아니에요. 왜 가묘요? 자기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여기서 묻힐 사람이 아니다.
대륙을 수복한 다음에 내 정식 묘는 대륙에다 만들어라. 해서 지금도 가묘예요. 평생 가묘겠네. 그러면 그 시체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묘는 아니지. 임시 매장이죠. 자, 근데 대만의 목표가 뭐였냐면 대륙 수복이잖아요. 네. 대륙 수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륙 주변에 있는 섬들이 필요해요. 어차피 대륙 주변에 있는 섬을 찍고 대륙을 들어가야 되니까. 대만에서 중국을 상륙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섬이 뭐였냐면 금문도였거든요. 네. 장개석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다른 섬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그 복건성의 하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샤먼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만큼은 절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넘기지 말라. 왜냐하면 중국의 본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섬을 찍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수하라. 약간 서해 오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바로 코앞에 여기가요. 금문도랑 중국 대륙과 1.8km거든요. 아, 가깝다. 거의 한강폭이에요. 그러네요. 막말로 금문도에서 아! 하면 중국 대륙에서 들려요. 마오쩌둥 입장에서 봤을 땐 내 코 바로 앞에 대만 땅에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저 섬 장악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만들어져요. 네. 같은 달 10월 24일 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금문도로 상륙을 시도를 합니다. 1차 금문도 상륙 작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장개석이 모든 배를 다 박살냈잖아요. 네. 타고 갈 배가 없어. 정말 우프다니까요. 나무 배를 노를 져서 타고 들어가요. 또 인해 전술로 가는구나. 인해 전술로 또 가는 거야. 10,000명이 밤에 10월 24일 날 노를 젓고 들어가요. 1.8km니까 가능은 하겠다. 어떻게 갔다고 쳐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요? 일단 10,000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나무배를 노을 져 타고 들어가 밤에 약간 과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정도 조그만 금문도는 분명히 점령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배에다가 돼지도 태우고 가요. 돼지는 왜요? 상륙해서 파티하려고. 먹으려고. 배보다 배꼽이 그런데 승리의 여신은 대만 편이었습니다. 그 10월 24일 날 저녁에 해안가에서 지뢰가 하나 땅 터져요. 해안을 지키고 있던 대만 해병대 그 초병이 무슨 일인가 해서 조명탄을 쏜 거예요. 탕! 쏘니까 저쪽에서 10,000명이 와, 인해 전술. 배 실패 다 잡힌 거예요, 지금요. 인민해방군. 자, 여기에 모택동을 격분합니다. 야, 내가 지금 분명히 점령하라고 했더니 10,000명이 다 포로가 됐냐고. 야, 다시 시도해. 금문도 상륙을.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큰 변수가 하나 터져요. 한국전쟁 6.25. 6.25가 터지잖아요. 그때 마오쩌둥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북조선을 도우러 그쪽에 인민해방군 의용군이지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금문도를 재탈환할 것인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일단은 순망치안이니까 일단 북조선의 의용군을 파병하자. 그래서 한국전에 이른바 중공군이 파병이 돼요. 금문도를 가지. 금문도를 가지. 금문도 가야지. 그리고 한국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1954년도에 다시 한 번 금문도 상륙 작전을 실시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도 실패를 해.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58년도 요때 이제 포격전을 하는데 시간당 2만 발씩 쐈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금문도의 높이가 2m가 낮아져요. 아이고. 하도 많이 포탄을 백마고지처럼. 쏘았기 때문에. 포탄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금문도에. 네. 금문도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포탄 철로 만들었잖아. 이거로 우리가 뭘 할까 하다가 갈아가지고 칼 만들자. 그래서 대만 관광객들이 가서 가장 많이 사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금문도 포탄 칼이에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질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58년도부터 그 포격이 시작돼가지고 언제 끝날게요? 1979년 1월 1일까지 포격을 해요. 이야, 근데 사람이 살아나나요? 심심하면 하나씩 그냥 하는구나. 20년 동안. 딱 멈춘 거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던 79년대에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대만 금문도라고 하면 이 포탄이란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당시 금문도를 지키고 있던 대만 해병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럼요. 대만 본섬이랑 금문도는 130km고 금문도에서 중국 본토는 1.8km예요. 여차하면 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떨고 있는 대만 병사들에게 위문 공연도 하고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던 등려군을 데려와가지고 금문도에서 큰 스피커에 대놓고 중국 대륙을 향해서 노래 부르라고
하루 종일 등려군이 금문도에서 불렀던 노래가 천밀밀 고량대표 오적시. 와, 근데 영웅이다.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타이완과 중국이 FTA 비슷한 걸 체결을 해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통일을 하자. 관계 좋았어요, 2011년도에. 그러게. 근데 1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 이분께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무슨 FTA고 나발이고 다 나는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 그때부터 타이완과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안 관계는 정말 악화일로에 빠집니다. 야, 무려 76년입니다. 이 중국과 대만이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충돌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다들 그러잖아요. 언젠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대만을 가실 것이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바로 미국 싱크탱크 기관이 발표한 가디언 타이거입니다. 네, 이 가디언 타이거 시나리오 작성에 이 미 정부 관계자 또 군 장교 등 최고 수준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60여 명이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국 대만 전쟁이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인데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시작한다라면. 그래서요, 국내 예능 최초로 이만갑이 이 시나리오를 CG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가디언 타이거의 전쟁 시나리오는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대만 앞바다로 함대를 출격시킨 중국군, 대만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중국군은 섬나라인 대만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만 상륙 작전에 나섭니다.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만군도 자국 방어에 나서는데요. 중국군이 대만 본토로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군을 필사적으로 요격합니다. 양측군의 팽팽한 전투로 인해 대만 본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만군이 격추에 성공한 덕분에 중국군 일부는 상륙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일부 중국군은 기어코 대만 본토에 섣발을 디디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공습에 대만 시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한 상황. 중국군과 대만군은 도심에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곧바로 미국은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 그렇게 미군은 중국군의 격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미국의 효과적인 공격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은 예상보다 지연되는데요. 이젠 미국 연합군까지 나섰습니다. 그렇게 중국 대만 전쟁은 판이 커지게 됐는데요. 점점 커지네. 끔찍하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을 감행합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중국의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바로 중국이 손잡은 건 오랜 우방국인 북한. 이제 북한과 중국은 끈끈한 관계를 가시하며 핵심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군은 대만 인근에서 다양한 전투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F-35를 배치. 그 이유는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목적이었죠. 북한은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 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한미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북한은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의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게다가 미국의 섬 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은 중국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합니다. 결국 북한에 보복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북한 정권 종식 작전에 돌입,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제거할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만약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야, 뭐 갑자기 이 판이 일본 오키나와 갔다가 평택 갔다가 막 이러면서 휘말려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이건 뭐 거의 3차 대전 사이즈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윤아 씨하고 금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동아시아 전체가 불바다된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무서워요, 일단. 대만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미국 본토에서 있는 병력을 끌고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대만 가장 근처에 있는 미군은 일단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1만 명급 이상의 대부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한테 저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저강도 도발이든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이든 뭐든 좀 해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은 미국의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시나리오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이제 미 국방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띵크탱크예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한다고 하면 미국 팀, 뭐 중국 팀 이렇게 다 역할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따져봄으로써 이제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 만들다 보면 시나리오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있고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좀 쉬워요. 근데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에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답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사실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안보 대비책을 찾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대만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의 이 연계성은 국제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게 중국이 대만을 쉽게 이렇게 점령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방력의 차이를 볼 때 제일 쉬운 건 머릿수하고 돈이잖아요. 중국이 한 200만 되고 대만이 16만 5천 정도 되니까 12배 차이예요. 근데 희한하게 국방비도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2m 농구 선수로 중국을 비유하자면 대만은 햄스터예요. 너무 작은데요?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상륙했을 때 중국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봐요. 미국 측의 전문가들은 성공률을 27%로 보고요. 너무 낮은데? 네. 대만의 전문가들은 17%로 봐요. 근거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상륙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송수단이 적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수송수단 하면 상륙함. 이게 80척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없다는 거고, 상륙하면서 나가갖고 막 상륙하는 그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그게 수백 척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어요. 이것이 이전까지 예측이었어요. 지금 현재 2026년부로 중국이 약 96척의 상륙함과 305척의 상륙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충분해지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빨리 발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 17%는 안 변합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륙함하고 상륙정이 가서 1제파, 2제파 병력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륙 작전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후속 증원 부대가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급. 예.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가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 배는 전부 다 상륙에 쓰이는 거고요. 후속에 들어가는 특수함이라든지 바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죠.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물리적 군사력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것만으로 전쟁 승리를 그냥 직행하는 1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군사력 규모로만 보면 이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 순위를 러시아와 같은 2위로 봤고요. 대만을 22위로 봤습니다. 그 차이는 20위 격차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전속결 3일 만에 중국이 대만을 접수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2022년 때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군사력 순위를 매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2위, 우크라이나가 22위였어요. 똑같이 20위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국제사회의 지원 이런 게 힘입어서 3년 이상 소모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속전속결전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차이만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성패 짓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항전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또 다른 변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군이나 나토군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병참 지원만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보듯이 명확하거든요. 미군이 그냥 즉각 개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 들어 이 주한미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 미군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주한미군이 내부의 교육 자료로 실은 지도인데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180도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작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 밑에 일본이나 저 뭐 대만이나 필리핀까지는 안 봤어요.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을 위에 놓고 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어떻게 작전을 맞아요. 전개할 거냐를 살펴봤는데 주한미군은 유사시의 동북아에서 어떤 작전 개념에 동원할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즉각 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시킬 때 중국이나 북한의 방해 공작이나 물리적인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이 지도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사실. 거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저게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전방 기지처럼 되고 주한미군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세계 청중에다 대상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중국에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최전방 전략기지가 있어. 오판하지 마라는 신호를 딱 던진 거고요. 한국에게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한국이 이해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태평양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인도태평양의 동맹국과 우방국은 미국과 연대하고 공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지도는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거는 한반도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좀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군이 저쪽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의 의미는 인계철선이었거든요. 휴전선 근방에 딱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침공을 할 경우 자동 개입을 하는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군사적 분쟁에 아주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 의 성격으로 지금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의 성격도 다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지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니까 절묘하네요. 21세기의 세계 열강의 가장 큰 부딪힘이 있는 공간 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는 러시아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는 조금 소원해진 것 같은데 이게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나면은 시나리오처럼 이 북한이 중국을 지원군으로 나설까요? 사실 이게 1961년 7월에
북한이 중국과 조중우호 협력 및 허상 원조에 관한 조약, 다시 말해서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2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국은 이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북한이 부득불력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시나리오처럼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투가 일어나는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는 그 정도로 소규모적인 그런 병력 파병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한 개 전선을 맡아가지고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전투 행동을 이제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는 중국이고 북한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요. 북한이 지금까지 항상 군사작전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도발 행동을 할 때는 철저히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만 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급하게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지도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 북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어느 정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국력이라든가 자원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은 전쟁을 일주일 이상 혹은 전투를 일주일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지원을 요구를 할 시 북한 정부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도와주자니 북한의 모든 곳간을 털어도 중국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병력을 보내자니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말고 사실 그들도 안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군사적 공세에 나서기보다는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도발을 하되 나 했다 정도의 신용만 낼 수 있는 도발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중국을 제대로 돕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 쓰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휴전선 근처 어디에서 어정쩡한 뭐 발포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도발은 또 하지 않을까요? 군사적인 용어로 그걸 제2전선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대만 전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2전선이 생기면 미군의 전력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작전 효과가 떨어져요. 그 제2전선을 형성하는 정도의 역할만 북한이 해준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는 북한이 하기에 그다지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고 중국이 줄 것만 제대로 준다면 그 정도는 나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신형 구축함 만들었잖아요. 지금 지수시켜서 아직 작전 배치가 안 됐어요. 2027년경이면 배치될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서해를 통과해서 한반도 남측 해역까지, 동중국 해역까지 딱 온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제2전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그냥 임의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동맹의 반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선택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전략적인 우위, 그다음에 군사적인 효과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이것을 공세적인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세적인 회피를 취할 것이냐 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 전쟁대학에서 2025년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혹은 전면전 양상으로 간다면 그 틈을 북한이 공세적인 기회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상황이 해상이든 지상이든 무력 시위 방법이 하나가 있고 심리적인 경계선을 침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하는 심리전이라든지 사이버전 이렇게 공세적인 기회로 볼 것이다. 결론은 뭐냐? 북한이 포격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한 도발은 항상 할 준비가 돼 있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이것이 자제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북중의 고위급 채널 형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북한이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자제시킬 때만 더 도발이 강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러한 채널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중국의 내부적인 정치 사정이 북한이라는 나라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방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시나리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핵을 아까 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 여기서 저위력 핵무기를 쐈잖아요. 저위력 핵무기는 보통 5에서 7킬로톤 정도인데 미국이 일본에 이제 투하했던 폭탄이 15킬로톤 정도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전술핵 수준인데 전술핵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강도예요. 그걸 고려한다면 저위력 핵무기를 쏘므로써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지를 힘들게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위력 핵무기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 임에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저력 핵무기를 쏘면서 아유 내 친구 중국 러시아가 미국이 핵무기를 쏘지 않게 뒤에서 딱 탄탄하게 지켜준다면 쏠만하지 이런 판단하게 될 거예요 같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상쇄시킬 정도의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진짜 접수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북한이 제2전선을 형성해 줄 정도라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북한 정권 종말되게끔 전술핵 타격을 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쏘므로써 핵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한다. 완성점을 찍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도 못한다. 이미 핵무기를 한번 쐈기 때문에. 건드린다. 그래서 그런 연계에 융합되면서 사실은 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답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대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이런 안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국과 대만, 우리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과 대만의 전쟁만으로도 이제 경제 외교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경제 폭망할 수가 있어요. 뭐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수출입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수입하는 것도 그렇고 물동량의 대부분을 다 대만 해협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가장 가까우니까 일로. 대만 해협이 문제가 생기면 삥 필리핀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려 1,600km를 돌아가야 돼요. 지금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의 약 30%, 수입은 22%가 지금 3,574억 달러가 대만 해협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막혀봐봐요. 우리가 전쟁 개입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폭망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가 과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까를 추산해봤습니다. 일단 전쟁 발발 시 세계 전체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적게 본 거지, 적게. 네, 그리고 여기저기 이때 한국의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무려 GDP의 23.3%에 해당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이 흥미로운 건 한번 보시죠. 대만이 가장 크겠죠, 피해 당사자니까. 근데 보세요. 대만 다음에 가장 큰 피해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예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 의존도도 크고 지리적으로 이 대만 중국과도 가장 가깝고 주한미군도 위치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만 다음은 우리가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이 전쟁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와 관계 없는 전쟁입니까? 관계가 있는 전쟁이네요. 우리와 관계 깊은 많이 전쟁이에요.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